멈춰버린 시계의 집. 1987년 서재호군 유괴 사건 실화 모티브. 제1장 찬란했던 87년의 오후. 1987년의 서울은 비릿한 최루탄 냄새와 뜨거운 함성, 그리고 다가올 올림픽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계절을 지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손에 손잡고가 흘러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리마다 건설과 도약이라는 단어가 붉은 글씨로 적힌 현수막들이 펄럭였다. 하지만 그 거창한 구호들보다 더 견고하고 따스한 세계가 은평구 가련동의 어느 좁은 골목 안에는 살고 있었다. 그곳엔 9살 민준이가 있었다. 민준이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영민한 아이였다. 콧등에 맺힌 땀방울을 닦지도 않은 채 아이는 골목 어귀 문방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구멍가게 유리창에는 88호돌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안쪽에는 50원짜리 눈깔 사탕이 든 유리병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민준아, 아버지는 아직이냐?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가 낡은 부채를 붙이며 물었다. 민준이는 손목에 찬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큰 태엽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지난 생일 선물로 사준 보물 1호였다. 네, 할머니. 아빠 오늘 월급날이라 빵 사오신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골목의 정막을 깨뜨렸다. 아이의 웃음은 80년대의 팍팍한 공기마저 달콤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이 시간을 가장 사랑했다. 낡은 다이얼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민준아, 아빠. 지금 간다라는 그 한마디가 아이에겐 하루 중 가장 큰 축복이었다. 성아는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퇴근길 버스 안은 고단한 가장들의 땀 냄새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기름기가 배어나오는 노란 봉투 안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크림빵과 단팥빵이 들어 있었다. 성아는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사내였다. 건설 현장에서, 때로는 시장 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이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을 때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 민준이는 성안에게 있어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종교였고 그의 우주였으며, 그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이유였다. 다녀왔습니다. 골목 끝에서부터 성안을 발견한 민준이가 달려왔다. 성안은 허리가 휘청일 정도로 아이를 꽉 껴안았다. 아이의 몸에서는 갓 구운 햇볕 냄새와 흙먼지 냄새, 그리고 어린 생명만이 가진 보들보들한 살 냄새가 났다. 우리 강아지, 오늘 공부 많이 했어? 그럼요.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내미는 꼬질꼬질한 시험지. 위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빨간 색연필로 크게 그려져 있었다. 성아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허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부자는 작은 양은상에 둘러앉았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시위대 소식과 개헌 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만 성안의 집안은 평화롭기만 했다. 낡은 선풍기가 고개를 저으며 덜덜거리는 소리를 냈고, 민준이는 입가에 하얀 크림을 묻힌 채 빵을 오물거렸다. 아빠, 나 커서 경찰관 될래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 다 잡을 거야. 허허, 우리 민준이가 경찰이 되면 이 아빠는 걱정 없겠네. 성아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빠의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 위에서 아이의 손은 너무나 희고 가냘팠다. 성아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이 아이의 손에 굳은 살이 박이지 않기를,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일이 없기를. 그것이 이 가난한 아버지가 가진 유일한 꿈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법이다. 1987년 9월의 어느 목요일,
공기는 유난히 습했고 매미 소리는 비명을 지르듯 악을 써대고 있었다. 민준이는 여느 때처럼 학교 숙제를 마치고 동네 공터로 나갔다. 아버지가 오기 전까지 딱 1시간만 딱지치기를 하겠노라며 현관문 앞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이 민준이의 마지막 집안의 기억이었다. 오후 5시 30분, 노을이 지기 시작한 골목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당시 그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차였다. 차 창문이 서서히 내려가고 그 안에서 그놈이 민준이를 향해 손짓했다. 얘야, 저기 골목 입구에 있는 아저씨네 집까지만 길 좀 가르쳐 줄래? 아저씨가 눈이 안 좋아서 말이야. 민준이는 머뭇거렸다.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놈은 너무나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차 안에서는 달콤한 초콜릿 향기가 풍겨나왔다. 무엇보다 그는 민준이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건드렸다. 길만 가르쳐주면 아빠한테 줄 아주 큰 선물도 줄게. 선물이라는 말에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의 낡은 시계가 자주 멈추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아빠에게 새 시계를 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순진한 희망. 그것이 아이의 발걸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이끌었다. 아이가 차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골목을 지나던 들개 한 마리가 미친 듯이 찢어댔다. 하지만 그 경고의 소리는 민준이의 귀에 닿지 않았다. 탁! 차문이 닫히는 소리는 너무나 가벼웠다. 하지만 그 소리는 한 가정의 평화를 산산조각내는 거대한 파열음이었다. 저녁 7시. 성아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오늘은 민준이가 갖고 싶어 하던 로봇 장난감을 몰래 산 날이었다. 민준아, 아빠 왔다. 방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식지 않은 보리차 주전자와 책상 위에 펼쳐진 민준이의 공책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아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녀석이 어디 갔나? 민준아! 서민준! 성아는 골목으로 뛰쳐나갔다. 해는 이미 졌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평소라면 아빠! 하고 달려나올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문방구 할머니도 공터에서 놀던 친구들도 민준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성안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는 골목길을 미친 사람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담벼락마다 붙은 불조심 포스터와 정치인들의 벽보가 비웃듯 그를 내려다봤다. 민준아, 우리 아들 어디 있니? 밤 공기는 차가워졌고 집으로 돌아온 성아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따르르르릉. 정적을 깨고 거실 구석에 놓인 다이얼 전화기가 울렸다. 평소의 벨 소리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섬뜩하게 들리는 소리였다. 성아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민준이니? 민준이야?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러다 이내 얼음처럼 차갑고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성안의 고막을 찔렀다. 아들을 아주 잘 키우셨더군요. 아빠를 참 많이 찾습니다. 성안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1987년 그 찬란했던 오후가 끝났음을 알리는 악마의 선언이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100-하고 8시를 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성안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다. 제2장 악마의 전화벨. 수화기를 쥔 성안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적은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깊고 날카로웠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려 눈앞이 아득해질 무렵 다시금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중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규칙을 지키셔야죠.
당신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 아이는 영원히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아들. 우리 민준이 어디 있어? 너 누구야? 원하는 게 뭐야? 성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그 소리에 범인은 나지막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마치 아이의 생명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것이 즐거워 견딜 수 없다는 듯한 추악하고 비열한 웃음이었다. 돈.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종이 쪼가리들이 내 대답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5천만 원을 준비하세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부족하면 민준이의 손가락 하나를 소포로 받게 될 겁니다. 5천만 원. 1987년 당시 서울 변두리의 집 3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평범한 노동자인 성안에게는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액수였다. 성안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바지를 뚫고 전해졌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살려줘요. 돈은 어떻게든 해볼게요. 우리 민준이 목소리만이라도 한 번만 듣게 해줘요. 부탁입니다. 제발.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작은 흐느낌과 함께 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 무서워요. 여기 너무 어두워. 아빠, 언제 와? 민준아, 민준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금방 갈게. 울지 말고 기다려, 알았지? 성안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아이의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거칠게 입을 막는 듯한 마찰음과 악 하는 비명이었다. 그리고 이내 뚜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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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끊어진 혈관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성안은 정신을 잃은 듯 전화기 앞에 엎드려 있었다. 87년의 밤은 깊어갔고 창밖에는 밤이 깊어지면 을에 들려오던 방범대원의 호루라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 아내의 유품이었던 금반지, 전세 계약서. 하지만 다 합쳐도 범인이 요구한 금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성안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아들의 목숨값조차 치를 수 없다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결국 그는 새벽 2시 안개 자욱한 골목을 달려 파출소로 향했다. 우리 민준이가, 우리 애가 유괴됐어요. 파출소의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다. 졸고 있던 순경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곧이어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당시 87년의 경찰은 민주화 항쟁을 막기 위해 거리로 내몰려 있었기에 유괴 사건에 투입될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성안의 집 거실에는 커다란 녹음기와 각종 장비가 설치되었다. 뱀의 따리처럼 엉킨 전선들이 집안을 휘감았다. 형사들은 담배를 피워대며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매캐한 담배 연기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성한 씨, 범인이 다시 전화하면 최대한 시간을 끄세요. 역추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안은 넋이 나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민준이가 쓰던 책상 위에 멈춰 있었다. 낮에 자랑하던 100점짜리 시험지 위로 형사의 담배재가 떨어졌다. 성안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재를 털어냈다. 마치 민준이의 살결을 만지듯 아주 조심스럽고 애처로운 손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87년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다. 거리에는 신문을 배달하는 자전거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일터로 향했다. 하지만 성안의 집은 거대한 관 속처럼 고요했다. 오전 9시 55분 전화기 앞에 앉은 성안의 이마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옆에 앉은 형사가 준비해라는 신호를 보냈다.
십시 정각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렸다. 따르르르릉. 성화는 침을 꿀꺽 삼키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돈은 준비됐나? 아침 일찍 은행 문 열자마자 달려갔겠지? 범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여유로웠다. 성화는 형사가 써준 쪽지를 보며 말을 이었다. 돈이? 너무 큰 액수라 시간이 걸립니다. 제발 시간을 더 주세요. 집을 내놓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시간? 지금 나랑 장난해? 당신 아들 목숨이 집 한 채보다 못하다는 거야? 범인의 톤이 급격히 낮아졌다. 성화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민준이만. 돈은 어떻게든 만들고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범인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시계 태엽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성화는 그 침묵의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좋아. 오늘 저녁 6시. 청량리역 시계탑 앞으로 돈 가방을 가져와. 경찰에 알렸다면 당신 아들은 그 즉시 죽는다. 명심해. 너와 나 단둘이 보는 거다. 전화가 끊겼다. 형사는 급히 헤드셋을 벗으며 소리쳤다. 추적 실패입니다. 공중전화예요. 너무 짧았습니다. 성화는 허망하게 수화기를 내려다보았다. 범인은 영리했다. 경찰의 추적 속도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부성애를 갈갈이 찢어 발기며 그 고통을 즐기는 악마였다. 성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 걸린 가방, 낡은 운동화, 그리고 아이가 아끼던 로봇 장난감. 성화는 그 장난감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몸을 떨며 쏟아내는 아버지의 눈물은 거실에 깔린 경찰들의 장비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찬란했던 87년의 가을볕은 여전히 창가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성환에게 따스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빈자리를 더욱 시리게 비추는 잔인한 조명일 뿐이었다. 민준아, 아빠가 꼭 구할게. 아빠가 갈게. 성환은 떨리는 손으로 장난감을 내려놓고 범인을 만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가장의 처절한 첫걸음이었다. 제3장 청량리역의 엇갈린 운명. 1987년의 청량리역은 아수라장이었다. 강원도로 향하는 비둘기호 열차를 기다리는 군인들, 보따리를 짊어진 장군들, 그리고 최루탄 가스를 피해 역 안으로 숨어든 대학생들이 뒤섞여 비릿한 쇠냄새와 매연이 진동했다. 거대한 역사의 천장 아래로 웅성거리는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오후 5시 45분, 성환은 낡은 가죽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시계탑 앞에 서 있었다. 가방 안에는 집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과 친척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 모은 돈 뭉치가 들어 있었다. 범인이 요구한 액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것은 성환의 피와 살을 까가 만든 그의 전 생애가 담긴 무게였다. 성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운 그의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했다. 강성환 씨, 침착하세요. 주변에 우리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환의 귀에 꽂힌 미세한 이어폰에서 형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대합실 중앙의 거대한 시계탑에 고정되어 있었다. 1초씩 움직이는 초침의 소리가 마치 민준이의 목숨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조여왔다. 그때였다. 시계탑 바로 밑 낡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자가 일어나 성환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남자는 아주 짧은 순간 성환의 귓가에
차가운 숨결을 내뱉었다. 공중전화 박스로 가. 3번 칸이다. 성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푹 눌러쓴 모자.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 뒷모습이 성안에게는 거대한 악마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성안은 비틀거리며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형사들이 당황하며 무전으로 위치 이동을 지시하는 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지직거렸다. 성안이 3번 전화 박스 앞에 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화기가 울부짖었다. 따르르르릉. 여보세요. 돈 가져왔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성안은 수화기를 부서질 듯 꽉 쥐었다. 경찰들이 아주 많이 왔더군요. 역 주변에 깔린 쥐새끼들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 당신 아들을 포기한 건가? 낮고 조롱 섞인 목소리. 범인은 역 안의 상황을 훤히 내다보고 있었다. 성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니야. 경찰은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제발 민준이만 돌려주면 돈은 여기 다 있어. 제발 부탁이야. 가방을 열차 플랫폼 5번 홈 벤치 밑에 두고 즉시 역 밖으로 나가세요. 10분 뒤에 민준이가 그 자리로 나갈 겁니다. 만약 경찰이 가방을 건드리면 아이는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전화는 끊겼다. 성아는 주위를 둘러보며 울부짖었다. 어디선가 범인이 자신을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형사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5번 플랫폼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강성한 씨, 멈추세요. 함정입니다. 이어폰 너머로 형사가 소리쳤지만 성안의 귀에는 오직 아빠, 언제 와? 라고 묻던 민준이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그는 검문소를 지나 플랫폼으로 질주했다. 가죽 가방이 그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때렸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다. 플랫폼은 어두웠다. 곧 출발할 열차의 증기가 하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성아는 범인이 말한 벤치 밑에 가방을 던져두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역 광장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갔다. 1분, 2분, 10분. 약속한 시간이 지났다. 광장 분수대 앞에서 성아는 숨을 헐떡이며 시계탑을 바라봤다. 6시 20분. 하지만 민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플랫폼 쪽에서는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가방 주위로 모여드는 모습이 멀리 보였다. 안 돼. 건드리지 마. 민준이가 나온단 말이야. 성안이 다시 역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광장 한복판에 공중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성안은 본능적으로 전화를 낚아챘다. 민준이는?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서늘한 음성이 들렸다. 당신은 선택을 잘못했어. 경찰의 손이 가방에 닿는 걸 봤거든. 선물은 나중에 보내주지. 잠깐, 가지 마. 야, 이 나쁜 놈아. 전화는 끊겼다. 그리고 그 순간 성안의 시야에 플랫폼을 빠져나가는 완행열차의 마지막 칸이 들어왔다. 창가에 비친 누군가의 실루엣. 아주 잠깐이었지만 성안은 보았다. 겁에 질린 채 창문에 손을 대고 있던 작은 아이의 손을. 민준아, 민준아. 성안은 선로를 향해 몸을 날렸다. 멀어져 가는 기차를 잡으려는 듯 그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하지만 기차는 무정한 쇠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성안은 자갈밭 위에 고꾸라졌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멀리서 경찰들의 호루라기 소리와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가방 안의 돈은 그대로였다. 범인은 돈을 챙기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처절한 술래잡기를 더 즐기고 싶었던 것일까? 성아는 차가운 선로 위에 뺨을 대고 오열했다. 87년의 밤은 잔인하게 깊어갔고 멈춰버린 시계의 집에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아이의 환청만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제사장 빗속의 추격과 무너진 하늘. 1987년의 가을비는 유독 잔인했다. 한낮의 열기를 식히는 시원한 빗줄기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머금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짓누르려는 듯한 무거운 비였다. 서울 시내의 낡은 가로등은 명멸하며 불안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보도블록 사이로 스며든 빗물은 검은 구정물이 되어 하수구로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갔다. 성아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경찰이 몰래 붙여준 형사 한 명을 뒷좌석에 숨긴 채 그는 범인이 지시한 최후의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조수석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 안에는 집을 팔고 사채까지 끌어모은 성안의 전 생애가 담긴 돈다발이 들어있었다. 돈의 무게보다 무거운 것은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꺾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성안 씨, 정신 바짝 차려요. 저놈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뒷좌석에 몸을 숨긴 박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하지만 성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닦아내는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마치 심장을 갉아먹는 초읽기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차 안의 무전기가 치익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깼다. 범인이 지정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성아는 차를 세우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한기가 돌았지만 수화기를 잡은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나다. 돈은 준비됐겠지? 그놈의 목소리였다. 여전히 감정이 거세된 기계처럼 차갑고 비릿한 음성.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돈, 여기 있어. 다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 민준이 내 아들 목소리라도 한 번만 듣게 해줘. 살려만 달라고 했잖아. 성안의 절규가 좁은 공중전화 박스 안에 가득 찼다. 유리창에 서린 김서림 사이로 성안의 충혈된 눈이 번들거렸다. 민준이? 아, 그 녀석은 지금 아주 잘 자고 있어.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지. 범인은 크크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성안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숨소리조차 안 들린다는 말의 중의적인 의미가 성안의 뇌리를 날카로운 칼날처럼 후벼 팠다. 지금 당장 양화대교 아래 세 번째 교각으로 와라. 5분 늦을 때마다 아이의 손가락 하나씩 보게 될 거야. 아, 참. 경찰놈들 붙은 거 모를 줄 알았나?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뚝. 전화가 끊겼다. 성아는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경찰이 붙은 것을 알고 있었다. 범인은 처음부터 성안을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거대한 도시는 범인의 거미줄이었고 성안은 그저 죽어가는 나비에 불과했다. 박 형사님, 미안합니다. 내릴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죽는단 말입니다. 성안은 박 형사가 제지할 틈도 없이 엑셀을 밟았다. 낡은 스텔라 차량의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빗길을 가로질렀다. 신호를 무시하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체를 억지로 바로잡으며 그는 오직 양화대교를 향해 달렸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형사들의 차가 보였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성안에게 법과 질서는 사치였다. 오직 아비의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다. 양화대교에 도착했을 때 강바람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한강물은 검은 괴물처럼 입을 벌린 채 넘실거렸고 빗줄기는 시야를 가렸다. 성아는 가방을 움켜쥐고 세 번째 교각으로 달려갔다. 어두컴컴한 교각 아래
비를 피해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민준아, 민준이니? 성환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민준이가 아니었다. 노란 우비를 입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내 하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도는 사내가 손을 내밀었다. 성환은 눈이 뒤집힌 채 사내의 멱살을 잡았다. 내 아들 어디 있어? 민준이 어디 있냐고, 이 악마 같은 놈아. 성환의 주먹이 사내의 얼굴을 강타했다. 사내는 빗물 섞인 피를 뱉으며 바닥에 굴렀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 아, 그 꼬맹이, 넌 참 멍청하구나. 이 비가 오는데 강물에 던지면 얼마나 멀리 떠내려가는지 알아? 그 순간 성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강물에 던졌다는 말이 고막을 뚫고 뇌세포 하나하나를 파괴하는 것 같았다. 성환은 사내를 내팽개치고 강가 난간으로 달려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물살이 교각을 때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준아, 민준아. 성환은 난간을 넘으려 했다. 당장이라도 저 검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들을 건져내고 싶었다. 그때 뒤따라온 형사들이 성환을 덮쳐 눌렀다. 서성환 씨, 진정해요. 일단 이놈부터 잡아야 합니다. 놓으라고. 우리 민준이가 저기 있단 말이야. 차가운 거 싫어하는 애란 말이야. 성환은 진흙탕 바닥을 긁으며 절규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철철 흘렀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멀리서 범인의 일당으로 보이는 차가 급발진하며 도망치는 소리가 들렸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성환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다. 1987년에 찬란했던 오후, 아빠의 퇴근길을 기다리며 눈깔 사탕을 빨던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하늘도 무심하게 그날의 비는 멈출 줄 몰랐다. 성환의 통곡은 빗소리에 묻혀 한강으로 흘러갔다. 그것은 한 가장의 인생이, 아니 한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분쇄되어 흩어지는 소리였다. 새벽녘 경찰서 취조실. 성환은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는 빗물에 침수되었는지 어젯밤 민준이가 사라진 그 시간에 멈춰 있었다. 잡힌 공범의 진술은 잔인했다. 범인들은 이미 유괴 첫날 민준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시신도 찾지 못하게 차가운 강물 속으로 아이를 던져버렸다. 성환은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다. 그의 눈에 서린 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증오와 삶을 포기한 자의 허무함이었다. 그놈, 아직 안 잡혔죠? 성환이 낮게 물었다.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주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돈가방의 절반을 챙겨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성환은 멈춰버린 시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민준아, 아빠, 시계는 여기서 멈췄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아빠가 할 일이 하나 남았구나. 성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악마를 사냥하기로 결심한 짐승의 눈이었다. 제5장 15년의 추적, 공소시효의 그늘. 1987년의 그 비극적인 밤 이후 성환의 집 시계는 여전히 그 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민준이가 받아왔던 상장들은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희미해진 글씨를 겨우 붙잡고 있었다. 세상은 무섭게 변했다. 88올림픽은 화려하게 끝났고 경제는 호황을 누리다 IMF라는 파도를 맞았으며 사람들의 손에는 다이얼 전화기 대신
무선 호출기와 핸드폰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안의 시간만은 그해 가을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던 양화대교 아래에 묶여 있었다. 성안은 이제 성안씨가 아니라 강영감이라 불리는 노인이 되었다. 건설 현장의 거구였던 어깨는 눈에 띄게 굽었고 풍성했던 머리칼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샜다. 아내 순자는 민준이를 잃은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 90년대 중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 텅 빈 집을 지키는 것은 성안의 지독한 집념과 벽면을 가득 채운 범인의 몽타주뿐이었다. 성안의 일과는 매일 아침 낡은 구두를 닦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민준이를 찾으러 갈 때 신었던 가죽이 다해진 그 구두였다. 그는 매일같이 경찰서 장기미제 사건팀을 제 집 드나들듯 찾았다. 강 어르신, 또 오셨습니까? 제발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연락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형사들의 귀찮아하는 눈빛도 동정 어린 시선도 성안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15년간 그가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범인의 흔적들이 빼곡했다. 이 목소리, 내가 어제 꿈에서도 들었네. 범인이 썼던 그 단어들, 말투, 서울 사투리가 섞인 충청도 억양이야. 분명히 그 근처에 연구가 있을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나. 성안은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수만 번 반복해서 들었다. 테이프가 늘어져 소리가 변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테이프로 복사하며 그 소름 끼치는 음성을 뇌새겨 넣었다. 성안에게 범인의 목소리는 공포가 아니라 그를 이 세상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는 전국을 떠돌았다. 범인과 비슷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있으면 막노동으로 번 돈을 털어 무작정 버스에 몸을 실었다. 뒷골목 도박장, 낡은 여인숙, 인력시장. 범인이 숨어들 법한 어두운 곳마다 성안의 굽은 그림자가 머물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로 온 나라가 붉게 물들던 해였다. 거리에는 환호성이 가득했지만 성안은 어두운 골방에서 달력의 날짜에 빨간 X표를 긋고 있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D-30. 대한민국의 법은 잔인했다. 아이를 죽인 악마에게도 시간이라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범인이 스스로 자백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그 서늘한 법의 논리 앞에 성안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경찰서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아달라는 피 맺힌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섰다.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를 보러 가며 그를 흘끗거리고 지나쳤다. 화려한 축제의 소음 속에서 노인의 침묵 섞인 절규는 너무나 초라하고 고요했다. 민준아, 아빠가 시간이 얼마 없다. 그놈이 법망을 빠져나가면 아빠는 너를 무슨 낯으로 보러 가겠니? 성안의 눈에서 메마른 눈물이 뺨의 깊은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다. 공소시효 만료를 단 일주일 남겨둔 어느 날 성안에게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강성안 씨 되십니까? 15년 전에 그 검은 차 운전했던 놈을 아는 것 같습니다. 성안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제보자는 당시 범인 일당과 함께 어울렸던 전과자였다. 성안은 떨리는 다리로 제보자가 말한 지방의 한 작은 항구 도시로 향했다. 그곳에서 성안은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놈의 흔적을 발견했다. 범인은 가짜 이름을 쓰며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를 죽인 손으로 고기를 썰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성안은 식당 유리창 너머로 범인의 얼굴을 확인했다. 15년이 흘러 살이 붓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서늘한 눈매와 비릿한 입술 모양은 잊을 수 없었다. 성안은 주머니 속에 숨겨온 녹슨 칼자루를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 목구멍에 칼을 꽂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식당 안에서 한 어린아이가 뛰어나와 범인을 향해 외쳤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범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1987년 그날 성안이 민준이를 안아 올렸던 바로 그 모습으로 성안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저 악마도 아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남의 아들을 차가운 강물에 던진 자가 자신의 자식은 따뜻한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지독한 모순 앞에 성안은 구역질이 올라왔다. 성안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강 어르신, 죄송합니다. 어제부로 공소시효가 자정을 기해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강제로 연행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 형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성안은 식당 앞 전신주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하늘에서는 15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범인은 경찰이 다녀간 뒤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비에 젖어 웅크리고 있는 성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성안의 귓가에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감님, 고생 많으셨네. 근데 어쩌나? 이제 법도 내 편인데. 그놈은 15년 전 그 목소리로 크크거리며 웃었다. 성안은 고개를 들어 범인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깊고 어두운 심연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법이 악마를 풀어주었다면 이제 인간의 법이 아닌 아비의 법을 집행할 차례였다. 성안은 천천히 일어났다. 빗물에 젖은 낡은 구두가 무겁게 땅을 디뎠다. 아니,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성안의 나직한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혔다. 공소시효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성안의 집 역시 텅 비어 있었다. 멈춰버린 시계만이 마지막을 향해 태엽을 감고 있었다. 최종장 눈물로 씻긴 용서와 마침표. 공소시효가 만료된 다음 날 밤,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범인 그놈 박태석의 식당 뒷골목은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 감돌았다.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해방감에 취해 술을 마시고 나오던 태석의 앞에 비에 젖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15년을 하루같이 찾아 헤맨 원수 성안이었다. 그의 손에는 녹슨 칼이 아닌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봐, 노인네. 아직도 안 갔어? 이제 경찰도 나 못 잡아간다니까. 태석이 비틀거리며 비웃음을 날렸다. 하지만 성안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는 분노에 차 달려드는 대신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흙탕물이 그의 바지를 적셨지만 성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1987년 민준이가 아껴 먹다 남긴 낡은 눈깔 사탕 하나와 흙먼지 묻은 운동화 한 짝이었다. 이게 내 아들의 전부야. 15년 동안 내가 붙잡고 산 유일한 세상이라고. 성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태석은 멈칫했다. 광기 어린 복수자를 예상했지만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무너져 내린 한 노인일 뿐이었다. 자네 아까 아이를 안아주더군. 참 따뜻해 보이대. 성안이 멍한 눈으로 하늘을 보며 말했다. 나도 그랬네. 민준이를 안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 자네가 그 아이를 강물에 던졌을 때 자네는 아이만 죽인 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아내의 심장, 그리고 우리 가족의 내일까지 다 던져버린 거야. 성안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태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에는 살해 대신 깊고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법이 자네를 용서했다고. 아니, 법은 자네를 버린 거야.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죗값을 치를 기회조차 뺏어버린 거지. 자네는 평생 그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내가 떠오를 걸세. 자네가 죽인 내 아들의 차가운 숨소리가 자네 아이의 웃음소리 뒤에서 들릴 거야. 그게 진짜 지옥이지. 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공소시효라는 방패 뒤에 숨어 승리감을 만끽하던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깨닫게 만드는 피해자의 고요한 슬픔이었다. 성아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15년 전 민준이를 잃었던 양화대교였다. 이제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한강 물결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성아는 다리 난간 위에 민준이의 낡은 운동화를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품 안에서 멈춰버린 시계를 꺼냈다. 15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시간에 멈춰 서 있던 태엽을 천천히 감았다. 태엽 감기는 소리, 째깍째깍. 다시 흐르기 시작한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울렸다. 성아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환청처럼 혹은 기적처럼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붕어빵 다 식었잖아. 환상 속에서 민준이는 여전히 9살의 모습으로 전신주 밑에 앉아 있었다. 성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15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증오와 집념의 무게가 달빛 아래서 하얗게 증발해버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양화대교 난간에는 주인 없는 낡은 구두 한 켤레와 작은 아이 운동화 한 짝, 그리고 경쾌하게 움직이는 시계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성아는 스스로 강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다만 평생을 바친 추적을 끝내고 민준이가 기다리는 그 찬란했던 87년의 오후로 돌아가기 위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한편 범인 박태석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는 텅 빈 취조실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자백했다. 성안이 남긴 자네는 평생 지옥에서 살 것이라는 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비록 법적 처벌은 불가능했지만 그는 평생 사회적 낙인과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되었다. 성안의 집 거실, 누렇게 빛바랜 사진 속에서 민준이와 성안은 활짝 웃고 있었다. 에필로그. 다시 흐르는 시간. 세월이 흘러 그 골목은 재개발되어 사라졌고 사람들은 1987년의 유괴 사건을 잊어갔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 세워진 공원 벤치 밑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눈깔 사탕, 몇 알과 작은 꽃다발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 비극은 기억될 때 비로소 치유된다. 성안에 멈췄던 시계는 이제 민준이와 함께 저 하늘 너머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을 것이다. 아빠의 퇴근을 기다리는 아이와 그 아이를 위해 붕어빵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아버지가 만나는 그 찬란한 오후 속에서